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정림사지입니다. 그리고 요 탑은 정림사지 석탑이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적에 백제가 만들었던 딱 두 개 남아있는 탑, 하나가 이제 이 정림사지 석탑이고 또 하나가 익산에 가면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거죠. 규모 자체가 둘 다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왜 고대사를 전공할 적에 절터를 많이 찾냐면 이 당시의 절은 단순하게 그냥 그 어떤 일개 종교 기관이 아니라 백제건 고구려건 신라건 이 자국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 번영의 가장 좀 중요한 가치로서 절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터를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불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정체성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 절의 특징은 일탑 일금당 구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알아두시면 편하거든요. 금당이라는 게 뒤에 보듯이 현재 이 앞에 금당 터만 있는 건데 뒤에 보듯이 앞에 탑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현재 우리가 보는 고려시대 이후의 사찰, 특히 조선시대 이후의 사찰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종교 자체가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면 그것에 비해서 삼국시대 때 사찰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왕토 사상, 그러니까 이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 불교의 핵심인 국왕이 중심이 돼서 이 운영한다는 어떤 국가 불교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이라는 것이 이 평지에 그리고 수도의 중심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탑 일금당 구조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버스가 이렇게 다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어찌됐건 성을 지을 때는 도성이 있고 도성 앞에 주작대로라고 그래서 긴 중앙 교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광화문에 경복궁 있고 그 앞에 광화문 광장하고 세종로가 이어지는 그 구조 있죠. 이게 당나라의 장안성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구조의 앞에 이 정림사라는 절이 있다고 현재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절이 있으면 당연히 옆에 길이 있고 이 절 뒤편에 뭐가 있어야 되죠? 왕성이 있어야 되죠. 거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 뒤쪽 도심을 고고학적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이쪽이 뭐냐면 관북리 유적지구예요. 현재 추정하는 건 저 뒤쪽이 이제 왕성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 더 뒤로 가면 멀리 산이 보이시죠? 그 산이 오늘의 아마 마지막 코스가 되는 그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성 지역이에요. 추정하고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들을 종합하건대 실제로 관북리 쪽에 왕도가 있었을 것이고 이 정림사는 왕도의 가장 중요한 사찰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능산이 고분군 같은 게 존재하죠. 왕성 옆에 능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여 일대를 보호하는 나성, 그러니까 외성으로 나성이 있고 저 뒤쪽에 가면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는 산을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부소산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추정과 고고학적 결과가 이렇게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 그냥 와보면 아이고 뭐 탑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그 부여의 행정 중심지에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잖아요. 6세기는 진흥왕의 시대다. 그래서 6세기 때 성왕도 한강유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진흥왕도 한강유역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확보한 다음에 고구려의 측면 지원을 받은 다음에 백제를 밀어냈고 그래서 그에 분노한 성왕이 관산성 전투를 통해서 진흥왕을 공격하러 갔다가 죽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왕하면 이 경기도 일대와 한성 일대를 회복하려고 했던 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성왕의 집권기를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성왕은 가야 일대를 복속하려고 한다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외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외에서로부터 물자를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등등등 조금 더 성왕은 남방 정책을 많이 했었던 국왕으로 현재는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집권기에서는 오히려 경기도권이나 서울을 장악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고 근데 이게 의외로 말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신라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관산성 전투를 하면서 거기서 죽었던 약간 그 부분이 좀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성왕하면 한성을 차지하려고 하고 신라와의 경쟁만을 신경 썼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낙동강 일대를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실제로 가야라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 군집단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진흥왕한테 밀려서 패배했다라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왕의 노력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무왕도 그랬고 의자왕도 그랬고 계속 중흥의 노력을 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남아있죠. 여기가 이제 성왕의 꿈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군이에요. 그래서 왕성이 있고 그리고 절이 있고 마지막 왕릉이 있는 3대 구조의 마지막 자락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제가 올라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왕릉의 어디가 성왕 건지, 그 다음 어디가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 건지는 현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행사의 전체가 이제 세계유산 축전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세계문화유산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해마다 2차례 프랑스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최근에는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갯벌이 또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화재나 문화군 같은 것들이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세계문화 중에 이제 기록유산 같은 것들, 또 자연유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선정이 되게 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되는 보편타당한, 보편적으로 탁월한 가치한 유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라는 건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부소산성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우리 밤새 얘기 나누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얘기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2개의 미스터리가 현재 풀리고 있지 않은데, 2개의 미스터리가 뭐냐면, 하나는 의자왕이 초기만 하더라도 통치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면 초기의 의자왕이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하면서 신라의 성 50여 개를 뺏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타락하더니 한 번에 망해요. 그래서 왜 초기에 정권 운영을 잘하던 의자왕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에 대해서는 현재 문헌상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왜 졌는가를 따져봤었을 때는 어찌됐건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한 패배를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 하나가 현재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최후까지 항전한 곳은 여기가 아니고 공산성이에요. 우리가 처음 왔었던. 그것도 좀 미스터리예요. 왜냐면 되게 많은, 특히 요 부여 일대에는 우리가 여기 부소산성 하나만 보고 나성 2개를 봤지만, 이런 식으로 부여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사실은 산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이 일대의 방어 시스템이 아주 확고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산성을 들어갔을까? 이걸 현재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의자왕이 들어갔고, 문제는 들어가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한 것도 아니고 5일 만에 자진 투항을 하면서 백제가 망하거든요. 요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 당시에 내부의 측근들이 배반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투항했다가
그나마 유력한 증거지만 여튼간에 왜 끝까지 안 싸웠을까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몰라요. 마지막 지역으로 이 사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 일대를 둘러보긴 하지만 공교롭게 백제의 마지막 공간, 그러니까 의자왕이 도망갔던 곳, 그리고 그 백제 부흥운동군이 나당연합군을 몰아내려고 했던 곳은 다 그 공산성 일대에서 벌어졌다라는 것, 그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발언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언제나 승자의 기록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쭉 돌아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제란 나라가 결국은 망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냥 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무령왕 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다시 부흥도 했고, 그렇죠? 또 사비 지역에 와서 성왕 때 또 한 번 부흥도 했고, 오늘은 못 가봤지만 익사 안에 있는 왕궁리 유적을 보면 또 다른 노력을 했거든요. 즉, 우리가 사람이나 역사를 평가할 때 결론만 보고 평가하지 말자고요. 쟤는 끝내 뭐 1등 했어, 쟤는 열심히 했는데 꼴등 했어, 이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같진 않아요. 그 나라가 마지막에는 패배했지만 과정에서 진짜 멋있고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백제를 기억한다는 건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야 백제도 짱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괴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단 그 나라는 삼국 간의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과정과 마디마디를 보면 이 나라 진짜 가치 있었던 나라다, 이렇게 좀 봐두면 좋겠고, 인류가 지켜야 될 세계유산의 가치에서, 그러니까 산성과 왕릉과 그리고 이제 그 묘제까지 같이 존재하는 아주 복합적인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백제를 봤으면 다음엔 경주도 보고, 남북관계 좋아져서 통일되면 개성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일대에 대한 동아시아 유적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네.